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그리고 2023년은 애널리스트를 맹신하면 실패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얘기는 했습니다. 주로 이제 섹터별로 그 연구를 하는 직업이 이제 애널리스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섹터가 자동차, 전기전자, 그리고 뭐 NFT, 메타버스 막 다양하죠. 뭐 분야만 하더라도 열한 100개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각자가 자기 맡은 분야에서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또 한계도 있고, 또 애널리스트 의견이 먹히는 때가 따로 있어요.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 정도, 약 한 1년 정도가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의 시간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후에는 뭐 애널리스트 의견 듣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애널리스트 의견 믿고 투자가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이제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매도 의견도 안 내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중립 의견이라도 내고 매도 의견 비슷한 표현으로 뭐 하향 조정, 뭐 목표가 하향 조정, 뭐 이런 얘기라도 있는데, 한국은 그런 애널리스트조차도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를 믿고 지난해 투자한 분들,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뭐 애가 아니고 대부분 뭐 95%가 손실 본 거로 언론 등을 통해서 뭐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애널리스트는 안 당했느냐 하면요, 애널리스트도 당했어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팀장 할 때도 그런 사례 몇 번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추천한 종목에 투자해갖고 자기도 당하는 게 애널리스트예요. 그만큼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기 분야별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 홈페이지 그림을 매일 가지고 나오는데, 뭐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 신규 구독자를 위해서 이 주식 시장도 그 많은 그 분야, 그러니까 금리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원자재하고 관련되어 있고 실물 경제하고 관련되어 있고 국내 경제하고 관련되어 있고 세계 경제와 관련되어 있고 환율과 관련되어 있죠. 근데 이걸 다 아는 애널리스트가 사실상 있는 자체가 이상해요. 그만큼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많은 종목을 뭐 다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분야께. 그런데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그 중에서 골라 투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거기다가 그 전략가락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굳이 또 주식에만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외환시장도 있고 채권시장도 있고 원자재 시장도 있고요. 또 외환시장도 N달러 있고 그 다음에 원달러 있고 유로달러 있고 워낙 시장이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합친 것보다도 그 외환시장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략가 입장에서는 굳이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무시해도 아무 문제도 없고 전체 수익률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조직 차원에서 전체 수익률만 좋으면 그 전략가는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 주장이 통할 때도 있고 통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2022년은 통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 우선 시장금리가 오르니까 나스닥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의 그 한계기업들, 그쪽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공매도 하는 세력도 있거든요. 뭐 미국은 뭐 일반화되어 있어요. 공매도가 일반인도 공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애널리스트 얘기는 뭐 안 통할 확률이 더 많죠. 그래서 미국도 투자 손실을 입은 사람이 적지 않아요. 지금요, 항공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워런 버핏 같은 분은 하도 경험이 많으니까 오히려 원래 수익률을 내지요. 아크펀드는 지난해 반짝 지난해 초까지죠. 그때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시간이죠.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마침 성장주들이 좀 혜택을 받다 정도지, 실력에 있어서 그분이 전문가가 된 건 아니고 운이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애널리스트 이제 섹터별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히 한국은 한계 기업이 많아요. 전체 상장 기업의 뭐 50%가 한계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중에 뭐 2개 중에 1개가 한계 기업이라고 보면 되죠. 그걸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물론 한계 기업이 아닌 주식도 마찬가지죠.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나 NFT 관련 주식이나 뭐 2차전지 주식, 테마 주식도 애널리스트의 시간이 있고 헤지펀드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또 전략가의 시간이 따로 있고. 근데 2022년과 2023년은 애널리스트의 시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종목 추천한다고 될 확률은 아주 낮다는 거죠. 더군다나 영업 실적까지 수반되지 않는다면 언제나 공매도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2년은 애널리스트 시간이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를 믿고 투자를 하면 실패 확률은 뭐 지난해 그래도 올해보다 나을 때도 90% 손실 봤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95%에서 98% 손해 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워낙 이 사안이 중요하잖아요, 투자자들한테는. 근데 그분들은 뭐 직업이 애널리스트니까 자기 섹터는 언제나 좋다고 해야 돼요. 조금만 내려도 좋다 하는데 또 거기서 더 내려버려요. 그게 아크펀드가 넷플릭스나 그 다음에 메타 주가 하락했다고 편입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20, 30%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아크펀드가 선호하는, 그러니까 성장성은 있지만은 현재는 암울한 그런 주식들, 뭐 현재 암울하니까 또 성장도 하기 전에 부도날 기업도 있겠죠. 거기다가 공매도 세력도 공격을 할 거고 또 돈 빠져나갈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우리 홈페이지 이 그림과 관련해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우선 2022년은 뭐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3, 4월 위기설까지 있어요. 근데 지난 한 1년간 우리 애널리스트 또는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의 절반도 아니에요. 한 70%가 한계 기업들이에요. 근데 3, 4월 위기설에서 그런 주식들은 더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위험하니까.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결정 원리를 제가 강조를 하는데, 결국 주가 결정 원리는 누가 하느냐? 애널리스트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 종목이 좋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 주식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애널리스트가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주가가 설사 내린다 하더라도 바닥을 날 수 없거든요. 우선은 상장 폐지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 정지돼 버리면 거기 바닥이 고점 대비 50%가 바닥인지 60%가 바닥인지 70%가 바닥인지, 그것도 아니면 90% 바닥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1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초우량 기업이죠. 현대중공업이 주당 50만원 했으니까요. 그것도 6개월 이상 40만원에서 50만원 유지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10만원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지금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 중에서도 그런 종목이 많을 거예요. 저는 2차전지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주식도 그렇다고 봐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배터리 가격이 거의 절반까지 올라간다면 과연 전기차 팔리겠느냐라는 거죠. 중고차 시장이나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은 치열하고, 그렇다고 국가가 보조금 주는데 한계가 있고, 작년에 미국 정부가 그 친환경을 얘기하면서 석유 투자를 줄였잖아요. 석유 생산업체들이.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해 버리는 거죠. 그래 따라 가지고 결국 실물 경제도 영향을 주고 정시에도 영향을 주고, 그죠? 마찬가지로 2차전지도 전기차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리튬이나 코발트 가격이 지금보다 얼마든지 3배 오를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전기차 시대 초반인데도 1년에 100% 오르고 200% 오르는 것이 코발트 가격이고 리튬 가격이거든요. 그럼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지금보다 서너 배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도 확률은 있다라는 거죠. 확률도 5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굉장히 매출액은 안 되고 경쟁은 치열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화려한 테슬라 주식도 어떻게 보면 올해가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난해 주당 1200달러 고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2022년 정시 환경이면서 2023년 정시 환경이라는 거죠. 테슬라 좋은 줄 누가 몰라요? 그러나 2차전지 가격이 2배로 오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차값하고 배터리 가격하고 일치돼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주가 결정 원리거든요. 영업 실적의 문제니까. 결국은 주가 결정 원리는 아무리 애널리스트가 포장을 잘해도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주가 못 올라갑니다. 또 오르더라도 중력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영업 실적이 주가를 끌어내려 버려요. 그것이 테슬라 주가고 영업 실적이 아주 좋은 엔비디아 주가죠. 그것이 증명을 해버렸잖아요. 올 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은 무조건 애널리스트 의견은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 의견을 들을 때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에 있는 이 관계를 아는 애널리스트냐 아니냐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원래는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맨날 기준금리만 얘기한다? 그 사람은 시장금리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시장금리를 알면 기준금리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시장금리부터 먼저 얘기하고 기준금리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율을 모르고 주식시장 얘기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나라 김영익 교수예요. 환율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검증을 받았어요. 능력이 없다는 것을요. 또 그 근거 자료도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오로지 미국의 달러 공급량 증가, 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미국의 재정 적자, 요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정작 중요한 화폐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알 수가 없죠. 환율을 모르면 주식 알기 힘들거든요. 특히 한국 주식은. 그러니까 김영익 교수가 한국은 빠질 만큼 빠졌다고 해가지고 지난해 3,000선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2,600까지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5% 내지 20% 내렸는데 종목별로 보면 30 내지 40% 내렸죠. 근데 마침 하락을 해가지고 마침 유능한 사람처럼 인식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계속 안 좋다 하다 보니 내린 것 정도, 그러니까 오비락이죠. 그렇다 이거죠. 다른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환율 제대로 아는 사람 없고 원자재 공부 제대로 학교에서 뭐 가르치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책도 마땅한 책이 없어요. 또 그 경험까지 있어야 되는데, 경험까지 한 사람은 뭐 있는지 몰라도 이론과 경험도 같이 해야지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중국 경제 맨날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중국 투자하라고 한 사람이 안유아 교수고 김영희 교수 등인데 뭐 1년 동안 답이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은 위기다라는 얘기를 해요. 작년부터 위기는 시작됐죠. 왜냐? 작년부터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는 자산 투자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애널리스트가 그 시장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도 안 가졌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투자 의사 결정 신중해야 돼요. 애널리스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8.15머니에 출연하든 KBS 출연하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단 의심부터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연 애널리스트 또는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이 영업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럴듯하게 포장만 하느냐, 영업 실적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맨날 좋다고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영업 실적이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할 수 없다면, 그리고 2차전지 가격이 지금보다 2배까지 올라가도 전기차가 잘 된다, 아니면 2차전지가 잘 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 손실이 만약에 발생하면 보유할 주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위험 관리를 해야 될 주식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2022년과 2023년은 환경이 어렵다는 거죠. 또 이거라도 판단하려고 하면 포유환율연구소에 있는 이 그림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상호작용 관계.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그 주식, 채권, 원자재, 실물경제, 세계경제, 국내경제, 외환시장을 관통하는 지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폐거든요. 화폐에 관한 지식은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그 공부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